2014년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은 어떤 기억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이 당시 20대 중반의 대학생이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는 그의 여름의 어느 날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졸업을 앞둔 물리치료학과 학생이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그가 다니던 학과는 유독 학업 강도가 높았다고 전해진다. 국가고시 합격률이 교수들의 실적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수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했다. 청년 역시 이 길을 계속 걷고자 했기에 학과의 모든 과정을 묵묵히 따랐다. 여러 프로그램 중에는 지역 요양병원과의 연계 실습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규 수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학기 중 정해진 시간에 병원을 찾아 노인들의 재활을 도와야 했다. 청년은 이 실습 과목을 당연하게 신청했고 곧 낯선 병원으로 향하게 된다. 요양병원에서의 주된 업무는 노인들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배선하는 것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그는 배운 지식을 총동원했다. 부드러운 마사지로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각자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지도했다. 실습은 병원 내 넓은 강당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실습생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준비하고 있으면 병원 관계자들이 어르신들을 차례로 모시고 들어왔다. 학생 한 명당 몇 명의 어르신을 맡아 그날의 상태를 확인하고 재활을 돕는 방식이었다. 청년은 매 순간 열과 성을 다했다고 한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차트를 꼼꼼히 살피고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맞춤형 관리를 제공했다. 그의 성실한 태도는 동료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을 받았다. 요양병원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 중에는 몸은 연세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지만 정신만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한 분들이 적지 않았다. 청년은 곧 그런 어르신 한 분과 유독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녀는 몸의 균형이 많이 무너져 있었고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하지만 말투는 젊은 사람처럼 빠르고 발음 또한 명확했다. 육신은 세월의 흐름을 피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 깃든 정신은 여전히 강인하다는 인상을 주는 분이었다. 청년은 그 할머니에게 특히 더 신경을 썼다. 불편하다고 특정 근육을 쓰지 않으면 몸은 더 빨리 무너진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운동법을 알려주었다. 할머니는 그의 지도를 군말 없이 따랐고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자 그를 유독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날의 실습을 모두 마치고 다른 분을 보러 가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 할머니가 청년의 팔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놀라 걸음을 멈췄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손이 쏜살같이 청년의 주머니로 들어왔다 나갔다. 청년이 당황해서 이게 뭐냐고 묻자 할머니는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며 나중에 확인하라고 속삭였다.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청년은 어렴풋이 용돈 같은 것을 받았으리라 짐작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병원을 나선 뒤에야 주머니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다. 학생 신분이었던 그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어디에 자랑할 수도 돌려드리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다. 그는 그저 감사한 마음만 간직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실습 시간 그는 다시 그 할머니를 만났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할머니는 실습이 끝날 때마다 청년의 주머니에 5만 원씩을 넣어주었다. 매번 반복되는 호의에 청년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쪼들리는 대학생에게 그 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는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고자 할머니의 재활에 더욱 정성을 쏟았다. 다른 어르신들을 10분 돌볼 시간에 할머니에게는 30분 이상을 할애하며 최선을 다했다. 그의 노력 덕분인지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덧 학기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할머니는 이제 실습이 끝나면 다시 보기 힘들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청년은 다음 학기 실습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하며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정식으로 찾아뵙고 더 잘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들 중에도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곧 방학이 시작되니 시간을 내어 동생들에게도 운동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다. 일당은 아주 넉넉하게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병원에 있으면서 수많은 의사와 물리치료사를 만나봤지만 청년만 한 사람은 없었다는 칭찬도 덧붙였다.
그동안 받아온 용돈도 있고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이라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청년은 결국 제안을 수락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한 번 정도는 방문해서 지도를 해드리겠다고 답했다. 할머니는 무척 고마워하며 그날도 어김없이 그의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어주었다. 그날은 5만 원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쪽지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실습을 모두 마치고 병원을 나온 청년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 바로 전화를 거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지만 이내 마음을 정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청년은 요양병원에 할머니 소개로 연락드렸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은 이미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다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병문 안을 갈 때마다 할머니가 청년의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여성은 정식으로 한번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집에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기구들을 사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은 주말에 찾아뵙겠다고 약속했고 여성은 토요일에 만나자며 주소를 알려주었다. 약속한 토요일, 청년은 자신의 차를 몰아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주소지는 시 외곽의 새로 조성된 신도시의 경계면에 위치해 있었다. 한쪽에는 번듯한 아파트 단지가, 다른 한쪽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논두렁과 밭두렁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그녀의 집은 바로 그 논밭 한가운데에 지어진 전원주택이었다. 자차 차로 20분 남짓 걸리는 가까운 거리였다. 청년은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약속 시간에 맞춰 초인종을 눌렀다. 곧 문이 열리고 전화통화를 했던 여성이 그를 맞았다. 여성은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그녀는 청년을 안으로 안내하며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밖에서 볼 때와는 달리 집 내부는 무척 잘 꾸며져 있었다. 특히 한쪽 공간은 작은 헬스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운동기구들이 가득했다. 러닝머신부터 웨이트 기구까지 웬만한 장비는 모두 갖춰져 있었다. 청년은 이들이 운동에 대해 매우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현재 구비된 기구들을 살펴보고 추가로 필요한 장비와 구매처, 예상 비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어서 본격적인 운동 지도가 시작됐다. 청년은 여성의 나이와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맞춤형 운동법을 알려주었다. 여성은 그의 설명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진지한 태도로 따라했다. 그녀의 운동신경은 나이에 비해 상당히 좋아 보였다. 한참 동안 지도를 받은 여성은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며 감탄했다. 청년은 어깨를 으쓱하며 아직 정식 자격증은 없지만 곧 취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여성은 꼭 합격할 것이라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지도가 끝난 후 여성은 이대로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뭐라도 먹고 가라고 권했다. 청년은 저녁 약속이 있어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여성은 과일이라도 먹고 가라며 그를 붙잡았다. 땀을 흘린 뒤라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과일과 차를 마시며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여성이 다음에는 언제가 괜찮은지 물었다. 청년은 방학 중에 국가고시 특별 강의가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자 여성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만 더 내어줄 수 없겠냐고 물었다. 앞으로 두세 번 정도만 더 와달라는 부탁이었다. 자신처럼 나이는 들어가는데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고 했다. 청년은 그 정도 시간은 낼 수 있다고 답했다. 그 말에 여성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대화가 끝나자 여성은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청년은 그것이 사례비임을 직감했다. 그는 정중하게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을 나와 차를 타고 조금 가다가 그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길가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열어보았다.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4장 총 20만 원이 들어있었다. 2시간 남짓 머물렀으니 시급이 거의 10만 원인 셈이었다. 20대 중반의 대학생에게는 실로 엄청난 금액이었다. 청년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분 좋게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몇 주는 학교의 기말고사와 특강 준비로 정신없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아보니 논두렁 옆 주택에 살던 그 여성이었다.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이 어떠냐고 물었다. 청년은 자신이 먼저 연락했어야 했다며 미안해했다. 여성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미안하다며 오히려 그를 배려했다. 그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쯤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잡았다. 짭짤한 수입을 다시 얻을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약속한 날 청년은 다시 그 집을 찾았다. 그를 맞이한 것은 집주인 여성과
그녀의 지인으로 보이는 또 다른 여성 2명이었다. 오늘은 총 3명을 동시에 지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운동 지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집주인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몸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 굳이 개인 지도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건강해 보였다. 청년은 일단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3명을 동시에 지도하다 보니 그날은 거의 3시간이 걸렸다. 청년은 땀을 뻘뻘 흘리며 최선을 다했다. 지도가 끝난 후 여성들은 이번에도 다과를 대접하며 잠시 쉬어가라고 권했다. 목이 말랐던 그는 거절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3명의 여성이 각자 하얀 봉투를 하나씩 내밀었다. 청년은 당황했지만 이내 감사 인사를 하며 3개의 봉투를 모두 받았다. 그는 봉투를 가방에 잘 챙겨놓고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집을 나섰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차를 세우고 봉투를 확인했다. 각 봉투에는 20만 원씩이 들어있었다. 3개를 합쳐 총 60만 원. 3시간 일하고 받은 대가라고는 믿기지 않는 액수였다. 이것이 바로 전문직의 힘인가? 청년은 자신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격증을 따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60만 원이라는 돈은 그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강력한 위로가 되어주었다. 돌아온 주에는 그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수요일쯤 집주인 여성에게 연락해 이번 주에도 운동 지도가 필요한지 물었다. 여성은 반갑게 전화를 받으며 당연히 와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약속은 다시 토요일 같은 시간으로 정해졌다. 3번째 방문에서도 모든 것은 이전과 똑같이 진행됐다. 그는 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약 3시간 동안 운동을 지도했다. 여성들은 그의 지도를 열심히 따랐고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는 평범한 과외 시간이었다. 그날도 그는 60만 원을 벌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이 고액 아르바이트가 한 번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쉬울 따름이었다. 그는 마지막 방문을 앞두고 이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마지막으로 약속된 날, 그는 여느 때처럼 그 집을 찾았다. 똑같이 지도를 마친 후 청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을 끝으로 지도는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각자 꾸준히 운동을 이어가시는 것으로 알면 되겠냐고 물었다. 여성들은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한 가지를 덧붙였다. 혹시 운동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다시 연락해도 괜찮겠냐는 질문이었다. 청년은 언제든 편하게 전화하시라고 기꺼이 와서 도와드리겠다고 흔쾌히 답했다. 그의 대답에 만족한 듯 여성들은 그날따라 유독 두둑한 봉투를 건넸다. 그렇게 그들과의 마지막 수업이 끝났다. 청년은 큰돈을 벌었다는 만족감과 함께 어딘가 모를 찜찜함을 안고 그 집을 떠났다. 하지만 그 감정은 금세 잊혔다. 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는 국가고시 특강에 집중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찌는 듯한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그 여성들에 대한 기억은 서서히 희미해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그 망각을 깨트렸다. 발신자는 논두렁 주택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다짜고짜 오늘 당장 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요청에 청년은 당황했다. 지금 당장이냐고 대묻자 여성은 미안하지만 지금 꼭 좀 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청년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시작됐다. 아직 들어야 할 특강이 남아 있었지만 하루 정도 빠진다고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의 머릿속에는 거액의 사례비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돈이 마침 필요했던 참이었다. 그는 결국 가겠다고 답했다. 혹시 무슨 급한 일이냐고 묻자 여성은 집안 어르신 한 분이 와 계시는데 청년이 와서 한번 봐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간단한 운동기구를 챙겨서 가겠다고 말한 뒤 남은 수업을 뒤로하고 곧장 차에 올랐다. 익숙한 길을 달려 집에 도착하니 그를 맞이한 것은 기존의 여성 3명과 처음 보는 노인 1명이었다. 새로운 노인은 70대 후반으로 보였지만 머리에는 흰머리가 거의 없었고 허리도 꼿꼿하게 편 무척 정정한 모습이었다. 청년은 노인에게 어디가 불편한지 물으며 자연스럽게 지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나머지 3명의 여성이 그와 노인을 중심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둘러앉아 그의 모든 행동을 뚫어지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도 방식을 배우려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시선이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하며 노인의 재활에만 집중했다.
한참 동안 그의 지도를 봤던 노인이 갑자기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물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노인의 질문에 청년은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답했다. 그러자 노인은 목소리만 들어도 기운이 넘친다며 어찌 이리 사람이 좋냐고 칭찬을 늘어놓았다. 청년은 감사하다고 답하며 멋쩍게 웃었다. 노인은 갑자기 여기 좀 앉아보라며 그를 잡아 끌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수영은 잘하냐고 물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실력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 대답에 노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럼 수영 좀 할 수 있겠어? 노인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앞장서서 어딘가로 걷기 시작했다. 운동을 가르치다 말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청년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른 여성들도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뒤따랐다. 그들이 향한 곳은 집 뒤편이었다. 걸어서 15분쯤 갔을까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청년이 미처 알지 못했던 저수지가 하나 있었다. 농번기에 물을 대기 위한 저수지로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수심은 가늠하기 어려워 보였다. 저수지 기슭에서 20m쯤 떨어진 물 위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뗏목이 하나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뗏목 위에는 흰 천으로 감싸인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노인은 바로 저것을 가리켰다. 노인은 미안하지만 저것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여기서 물장난을 치다가 그만 저렇게 떠내려가 버렸다는 것이다. 청년은 황당했다. 이 저수지에 들어가라는 말인가? 그는 저수지는 위험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여성들은 수심이 깊지 않고 자신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수영을 잘한다고 했으니 가서 뗏목만 끌고 와주면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청년은 망설였다. 저수지물은 바다나 계곡과는 달리 시커멓고 탁해서 발을 담그기가 꺼려졌다. 그가 머뭇거리는 사이 여성 중 한 명이 그를 옆으로 불렀다. 그녀는 집안 어르신의 부탁이니 한 번만 들어달라며 이런 무례한 부탁을 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리고는 그의 손에 무언가를 억지로 쥐어주었다. 봉투에도 넣지 않은 5만원권 뭉치였다. 앞에서 세어볼 수는 없었지만 손에 잡히는 두께가 상당했다. 여러 번 접혀 있었음에도 적어도 30만원에서 40만원은 좋게 되어 보였다. 돈의 무게가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청년은 다시 저수지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돈을 받고 나니 시커멓던 저수지 물이 조금은 맑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짧은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다. 그는 돈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는 속옷만 남기고 옷을 벗어 한쪽에 잘 개어두었다. 머릿속으로는 빠른 계산이 끝난 상태였다. 저걸 건져주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젖은 속옷은 대충 빨아서 가방에 넣고 돌아가면 된다. 오늘 하루 거의 100만원을 버는 셈이었다. 차가운 물의 감촉이 온몸을 감쌌다. 그는 망설임 없이 헤엄쳐 뗏목으로 향했다. 다행히 수심은 처음에는 얕다가 중간부터 깊어지는 정도였고 발에 무언가 걸리는 불쾌한 느낌도 없었다. 그는 금세 뗏목에 도착했다. 뗏목을 끌고 기슭으로 돌아와 그 위에 놓인 흰천 뭉치를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은 정말 고맙다며 연신 허리를 숙였다. 다른 여성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난 이상한 심부름이었다. 청년은 웃으며 이제 집에 내려가서 몸을 좀 씻겠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그러라고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고 답했다. 그는 젖은 몸으로 다시 집으로 향했고 샤워를 마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곳을 떠났다. 그날도 쏠쏠하게 돈을 벌었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 동안은 그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청년도 이제 정말 그들과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다시 국가고시 준비에 매진했다. 그날 저수지에서 있었던 기묘한 사건은 그저 돈벌이가 좋은 해프닝으로 기억될 뿐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그에게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밤에 뭘 먹고 다니길래 그렇게 살이 빠졌냐는 것이었다. 청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매일 술을 마시는데 살이 빠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친구는 어디 아픈 사람 같아 보인다며 걱정을 거두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무심코 거울을 본 청년은 깜짝 놀랐다.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었는데 어느새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다. 얼굴도 헬쑥해져 있었다. 건강하게 운동해서 살이 빠진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다. 마치 큰 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생기 없이 마른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저 피곤해서일 거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게 된 것이다. 침대에 눕기만 하면 누군가 귓가에 대고 웃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그를 깊은 불면의 늪으로 끌어들였다. 웃음소리는 한 명이 아니었다. 아이, 여자, 중후한 남자, 그리고 새를 긁는 듯한 기괴한 목소리까지 여러 명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귓가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처음에는 신경쇠약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소리는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몸은 더욱 쇠약해졌다. 살은 계속해서 빠졌고 낮에는 몽롱한 상태로 시간을 보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귓가에 맴도는 웃음소리에 대해서는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육체적 쇠약과 정체불명의 환청,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의 여름 논두렁 옆 주택에서 만난 그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청년은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요양병원에서 만난 할머니, 거액의 돈을 주던 여성들, 그리고 마지막 날 저수지에서 건져 올렸던 흰촌 농치. 평범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기이한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특히 건강해 보였던 여성들이 왜 재활 지도를 원했을까? 즉, 그들은 정말 운동이 필요했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 그를 삼각형으로 둘러싸고 관찰하던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떠올랐다. 7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했던 노인. 그녀는 왜 뜬금없이 수영 실력을 물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물장구를 치다 놓쳤다는 흰천 몽치,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그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들은 왜 그에게 그토록 많은 돈을 주었을까? 단순한 운동 지도와 위험한 심부름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과도한 금액이었다. 마치 그의 젊음과 기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았다는 섬뜩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의 기운이 넘친다고 칭찬하던 노인의 말이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의 신체적 건강함과 강한 기운을 눈여겨본 것은 아닐까. 그를 평가하고 시험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의식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아닐까 하는 가설이 제기된다. 저수지에서 건져 올린 물건이 어떤 불길한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가 그것을 직접 물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통해 어떤 애군이나 저주가 그에게로 옮겨갔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그들이 준 돈은 어쩌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그의 생명력을 사들인 값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거래에 휘말렸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 후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이 이야기는 그가 겪었던 기묘한 경험담으로만 전해질 뿐이다. 그의 건강이 회복되었는지 귓가의 웃음소리는 사라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달콤한 제안 뒤에는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쉽게 얻은 것은 어쩌면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할지도 모른다. 2014년 여름 한 청년이 겪었던 일은 단순한 괴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한 디테일을 담고 있다. 요양병원이라는 평범한 공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신도시 외곽의 저수지에서 기이한 절정을 맞이한다. 이야기 속 여성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정말 몸이 불편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비밀스러운 목적을 위해 젊고 건강한 청년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들의 친절과 후한 대접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든다. 특히 그를 삼각형으로 둘러싸고 평가하듯 지켜보던 장면은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그의 가치를 매기는 행위처럼 느껴졌다는 해석이 있다. 그의 신체 능력, 기운, 그리고 순진함까지 모든 것이 평가 대상이었을 수 있다. 저수지에서 건진 흰촌 몽치의 내용물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은 저수지의 검은 물속처럼 깊고 어두운 곳에 가라앉아 있을 뿐이다. 청년의 급격한 신체적 쇠약과 환청은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시민성 증상일 수도 있지만 저수지 사건 직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시간적 연관성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절묘하다. 여러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는 웃음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이 단순히 병리적 환청이 아니라면 혹시 그가 저수지에서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린 대가일까? 그 웃음소리는 그에게서 빼앗아간 생명력에 대한 조롱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고에게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것처럼 들린다. 특히 그 대상이 자신의 신체나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쉬운 돈벌이 뒤에는 숨겨진 대가가 따를 수 있다. 만약 청년이 처음부터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양병원에서 받은 5만 원의 호의를 정중히 사양했다면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은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작은 친절이 거대한 덫의 미끼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여성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또 다른 젊고 건강한 대상을 찾아 똑같은 제안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집은 여전히 논두렁 한가운데에 서 있을까?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과 관계 속에서도 기이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요양병원, 신도시의 전원주택,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청년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변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핵심, 즉 젊음과 건강을 노리는 정체불명의 존재들과 그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한 청년의 비극이라는 골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가 겪은 일은 초자연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교묘하게 설계된 범죄일까?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망상일 뿐일까? 명확한 답은 없다. 다만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만이 무겁게 남아있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 겹으로 들려오던 그 웃음소리였을 것이다. 잠들지 못하는 밤, 어둠 속에서 홀로 그 소리를 견뎌내야 했던 그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그 웃음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도축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그 여성들이 마치 가축을 고르듯 쓸모있는 인간을 골라내어 그의 기운이나 생명력을 도축했다는 섬뜩한 해석을 담고 있다. 물론 이는 확인된 사실이 아닌 괴담에 덧붙여진 상상일 뿐이다. 하지만 그런 끔찍한 제목이 붙을 만큼 이 이야기가 주는 공포와 불쾌감은 상당하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단순한 목적 달성을 위한 재료나 도구로 취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이다. 만약 당신에게 누군가 과도한 친절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을 해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덥석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한 번쯤 의심해 볼 것인가? 청년의 이야기는 그 선택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쇠약해진 몸과 귓가에 맴도는 웃음소리는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오늘 밤에도 어딘가에서는 젊고 건강한 기운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들은 친절한 노인의 얼굴로 후한 돈을 약속하는 중년 여성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들의 눈은 우리를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그들의 건강을 되찾기 위한 도움일까? 아니면 잃어버린 젊음을 대신할 희생양을 찾는 것일까? 그 해답을 알기에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클지도 모른다. 2014년의 그 기묘한 아르바이트는 한 청년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그를 괴롭히던 웃음소리는 어쩌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을지 모른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일 때도 있다. 그 저수지 짠목 위의 흰 천 문치처럼 굳이 열어보지 않는 편이 더 나은 진실도 존재하는 법이다. 그 진실은 여전히 검은 물 아래 잠들어 있다.